49페이지에 네모 3번 경계입니다. 경계. 의 부분 보시면 첫 번째 줄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래서 경계는 항상 직선이다라는 거,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는 특히 대장과 도면 중에서 뭘 의미하느냐? 도면을 의미하는데, 도면. 그래서 경계는 그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을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의 의, 아까 경계란 필지별, 그래서 경계를 다른 말로 하면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그걸 경계라고 합니다. 도면상에서 그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그걸 경계라고 한다. 자, 양가로 5번을 보세요. 페이지 넘어가서요. 다른 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양가로 5번. 지상경계의 구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만. 토지의 지상경계는, 자, 지상경계 줄을 끊어 쓰고 밑에다가 현실의 경계라고 적어두세요.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의 지상경계라는 말은 그 현실의 경계. 그럼 현실의 경계는 주로 우리가 경계에다가 주로 뭘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담장. 그 다음 시골 지역 가보시면 경계점 표지, 말뚝. 경계점 표지, 말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상경계는 보시면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즉 현실의 경계는 이런 거 가지고 표시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페이지 넘어와 보시면요. 52페이지에 양가로 6번. 페이지 한번 넘어와 보세요. 다른 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가로 6번.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자, 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에 어려운 개념인데, 자, 경계결정 기준 원칙인데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경계라는 게 아까 그 도면상에서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그걸 경계라고 해요. 도면상의 경계, 그게 경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면상의 경계는 당연히 도면 만들 때 뭘 하셨을까요? 측량, 풍경화 그리는 게 아니니까 이 도면이라는 게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도면 작성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럼 측량을 할 때는 당연히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해서, 당연히 그 현실의 경계를 최초에 이제 신규 등록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 거기에 담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기초로 해서 측량을 해서 도면을 작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해서 이 도면이란 걸 만들었다면, 물론 이거 도면 만들려면 측량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해서 최초 신규 등록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측량이란 걸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했다. 그럼 이제 그 도면상의 경계가 우리가 말하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의 경계, 예를 들어서 담장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담장은 부피가 있잖아요. 얼마가 되든지 간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면상에서는 경계라는 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선은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그 선을 그려 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만약에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X 토지가 있고 Y 토지. 자, 이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요. 여기 중간에 이제 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담이라는 건 부피가 있다라는 거지. 의미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기초로 해서 측량을 해서 도면 작성해야 되는데, 도면상에서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정 맨 왼쪽 선, 예를 1번, 그 다음 여기 중앙선 2번, 맨 오른쪽 선 3번, 어느 게 법이 항상 최고 이념은 공평이거든요. 2번.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에 따르면 이렇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 평지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성하라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네, 현실의 경기는 부피가 있으니까 그 도면상의 선으로 나타내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교재 그림이 2번과 3번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그림을 바꿔야 돼요. 물론 그림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 그림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X토지, Y토지 이렇게 경사가 있어. 즉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고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고 여기에 구조물에 이제 담장이 있어요. 이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Y토지를 이제 쓰는 사람이 있고 X토지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기다가 담장 현실의 경계를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최초로 신규 등록하려고 합니다.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령 X토지, Y토지 두 필지 중에 하나를 제가 무상으로 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좋죠. 제가 무상으로 드릴게요. 어느 토지 하실래요? X토지, Y토지 중에서. 물론 면적은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토지? Y토지. 높은 거 좋아하세요? 산을 좋아하시는구나. 인자인가 봅니다. 왜 인자 요산이고 지자 요수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산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요 X토지 이쪽으로 내려가야 여러분 버스 정류소 나오고 해요. 얘가 공시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X토지가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밑에 평지 쪽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경치는 좋을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X토지가 유리하니까 법은 공평이거든요. 항상 법의 최고이념은 공평. 공평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평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이면 무조건 중앙이겠지. 근데 X토지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여기를 손이 잘 안 나오네. 예, 얘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좀 이따 교재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 구조물 하면 담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성하고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근데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X토지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성하라 이 말이에요. 되셨죠? 네. 그 다음 자, 토지가 이렇게 거의 막 급격히 깎여 내려간 것을 이걸 절토라고 합니다. 토지가 잘렸다 이 말이에요. 절토, 급격히 이렇게 깎여 내려간 것을 절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여기는 아예 구조물 이야기가 안 나와. 절토돼 있으니까 구조물 여기다 구조물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담장을 옆으로 이렇게 설치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절토가 돼 있는데요. 하나는 도로고요. 하나는 지목이 도로고 또 하나는 국어입니다. 어느 게 도로일까요? 어느 게 도로일까요? X, Y 중에서. 네. X? 이게 도로, 얘가 국어. 이게 도로고 이게 국어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 도로는 계속 잠겨 있어야 돼. 그죠? 따라서 당연히 얘가 국어고요. 얘가 도로입니다. 거꾸로 되네. 생각도 하기 싫다 해놓고. 제가 물론 잘못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제 말을 이해하셨죠? 네. 예. 오표시 무해의 원칙. 도로고 이게 국어입니다. 예. 자, 역시 제가 무상으로 드릴게요. 어느 토지 하실래요? 도로. 얘가 여러분 왜 우리 국도변 가시다 보면 도로가 이제 레벨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밑에 거의 절토돼 있고 밑에 국어 흐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느 게 토지가 비싸요. 도로 얘가 유리하지. 그러니까 역시 법은 공평이니까 이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래요. 얘가 유리하니까 법은 항상 공평입니다. 그래서 공평의 원칙만 생각하면 모든 법 규정과 모든 판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항상 공평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면 또는 수면, 이제 해면, 바다 이야기하는 거고, 수면은 바다 이외에 이제 민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합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때는 어디를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작성해야 되겠느냐? 물이 꽉 찼을 때. 어차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건 못 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꽉 찼을 때 따라서 최대 만조위선 또는 이제 민물이면 최대 만수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최대 만조위선 또는 최대 만수위선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된다. 물이 꽉 찼을 때 이 말이죠. 자, 되셨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역시 이제 바다 또는 수면, 해면 또는 수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제방, 얘가 지금 제방입니다. 여러분 제방은 토지 맞습니까? 제방은? 맞아요. 지목 중에 하나죠. 그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토지 힘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가 제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방을 쌓는 바람에 이제 범람하지 말고 제방을 쌓는 바람에 이제 토지 면적이 더 넓어진 거야. 제방 쌓고 제방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거든요. 제방도 토지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물이 꽉 찼을 때가 아니라 제방을 쌓는 바람에 토지 면적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제방의 제일 높은 부분, 이 부분을 제방의 어깨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왜 어깨, 높은 부분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방의 어깨라고 합니다. 그 제방의 어깨에 있고, 그 다음 제방을 여러분 제방을 쳐다보실 때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쳐다보면 죽어요.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바깥쪽 어깨 부분,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방을 쌓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물이 꽉 찼을 때 어차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못 쓰니까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선. 그다음 제방을 쌓았다. 그러면 제방 쌓는 바람에 이제 제방도 토지 편입해서 등록하거든요. 제방도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제 토지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선이 아니라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한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시험은요 절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림이 나오지 않고 그 법규정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올해 시험에 이 경계 파트에서 이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 나온 지가 제법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양가로 6번 내용 보시면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기 위하여, 이제 새로 결정하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로이 신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역이 되는 구조물, 이제 담장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물 하면 담장. 그래서 구조물을 기준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구조물은 부피가 있으니까 도면상에는 그냥 선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다만 1, 2, 3의 경우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담장 소유자가 다른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합니다. 그 부분도 줄 꺼놓으세요. 경계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야, 너희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야? 너희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 말이죠. 근데 그 구조물, 담장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그러면 담장은 누구 소유일까요? 지금 소유권이 다르면 이 구조물 담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에 따라서 경계는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정한다라는 도면에 선을 그려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담장 누구 소유예요? 그렇죠, 공유죠. 공유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X 토지 소유자 갑, Y 토지 소유자 을이다. 그러면 이 담장은 갑과 을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경계 도면상에 선 그을 때 평평하면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니은 2번인가 2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단부. 머릿속에 그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일단은 자꾸 이 지문 자체, 이 규정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절대 시험은 그림 안 나와요.
그 다음 3번 도로, 구고 등 토지의 절토 급격히 깎여 내려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그죠? 위에 토지가 유리하니까. 절토돼 있으면 당연히 위에 토지가 유리한 거거든요. 그 다음 4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선. 그 다음 5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이제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방도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거든. 그럼 제방 쌓으면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제방 쌓는 바람에 토지가 그만큼 넓어졌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선이 아니라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 결정 기준이 된다. 의미 내용 아시겠죠? 예. 양가로 8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8번. 7번은 그냥 놔두시고 양가로 8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가 아까 집원하면서 이 부분 미리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령 어떤 X라는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이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걸리게 분할하지 마라,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이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4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내고 싶을 겁니다. 4가지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원래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는데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먼저 그 예외 중에서 첫 번째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그냥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건축물 있더라도 이렇게 분할해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일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물 걸리게 분할하지 말되 다만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건축물 걸리게 분할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동그라미 3번으로 나올지 싶은데 맞죠? 공공사업. 네. 공공사업 그 부분 공공사업. 뒤에 나오는 그 지목들 뭐 거기 보시면 뭐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해서 쭉 나오는데 얘들은 다 공익과 관련 있는 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예시일 뿐이니까 그건 쳐다보실 필요 없고 핵심은 공공사업입니다. 자 여러분 공공사업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겁니까? 아까 거기 뭐 철도용지 전부 다 공익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공익과 관련되니까 건축물이 있더라도 분할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여러분들 교재는 2번에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 당연히 공익을 위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더라도 분할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그 여러분들도 4번에 나와요. 4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이제 국토는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죠? 토지에 관한 가장 기본 규제법이죠. 국계법이라고 하죠. 거기 국계법에 보시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제일 큰 국가계획이 있고, 네, 그 다음 그보다 하위인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역시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행정계획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을 위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겠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또 애매한 거 하나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또 맞추기 힘들어.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여기다 또 애매한 걸 하나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그것도 공익을 위한 뭐 하나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애매하니까 또 못 찾아요. 그래서 경험상 암기해 주셔야 돼.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는 다 아시겠죠? 법공도 굳이 교재 순서랑 바꾼 이유가 나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법공도도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건축물에서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법원 공무원들은 조금 물론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죠 상당히 도도했죠. 뭐 솔직히 도도가 아니라 좀 많이 불친절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 법원 공무원들은 나름 프라이드 상당히 강하시죠. 뭐 검찰 사무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검찰직 공무원들도 왜냐하면 합격하기 힘들거든요.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솔직히 합격하기가 제가 보기 훨씬 힘들어요. 특히 검찰직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여러분들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있을 때 그 제대군인 가산점이 이제 일반 현역병 나오면 5점 가산점 주고요. 왜 남자분들 아마 여기 학교란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고 한 2년 이상 갔다고 나면 머리가 진짜 조금 이렇게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한참 잘 돌아갈 그 나이를 좀 허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점 안 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산점 안 주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 여자분들이 되세요. 왜 여자분들은 태생적으로 공부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거든.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 아니 진짜 그래요. 여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남자분들은 보면 이게 이 성격이나 성향이 원래 인간적인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 뭐 공부하면서 주식도 쳐다봐야 되고 뭐 딴 것도 해야 되고 뭐 당구도 쳐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다른 게 관심이 많아. 근데 여자분들은 오로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 보면요. 똑같이 경쟁을 하니까 남자분들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전부 여자분들. 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근데 왜 위헌 결정을 받았냐 법원으로부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화여대 학생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7급 검찰 사무직 시험에 도전을 하셨는데 100점 만점을 받고 떨어집니다. 필기시험을 10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떨어져. 그죠? 그게 해도 이건 너무하다를. 어째 필기시험을 만점을 받고 카트란이 102점 얼마야? 거기 국가유공자분들 10점 몇 명 안 뽑아요. 7급 우리 검찰 사무직은 전국에 한 1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분들 10점 가산점 받고 들어오세요. 제대군인들 5점 가산점 받고 들어와요. 이제 단기병들 3점, 저 단기에 따라서 또 점수 차이가 차등이 있긴 한데 어쨌든 3점. 그러니까 평균 점수 3점, 총점 3점이 아니라 평균 점수 3점이거든. 엄청나거든요. 못 따라잡는 만점 받아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너무하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고 바로 그냥 위헌 결정 받으면 이게 너무하다는 게 좀 너무하다는 거였거든.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너무하다니까 아예 없애버려. 가산점을 이게 너무하다는 게 우리 이제 과소금지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너무 심한 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한 3점 정도는 주라 뭐 이런 취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그런 의미입니다. 5점은 넘어가고 이제 그냥 2년 이상 하신 분들 머리 썩을 만큼 썩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한 3점 줘. 그래도 합격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합격 잘 못하거든요. 3점 가산점 줘도. 지금 여기 썩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 지금 뭐 그 정도인데 이제 아예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또 좀 문제죠. 예. 제가 아는 그 후배 이제 공무원 하는 후배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오래됐죠. 결혼해가지고 그때가 벌써 이제 한 10몇 년 전인데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래서 왜 이래도 제가 지금 신혼인데 일주일에 한 이틀을 숙직이랍니다. 일주일에 한 이틀을 숙직을 해요. 여자분들이 숙직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남자분이 몇 명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을 지금 신혼인데 집에를 못 들어간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저도 뭐 제가 공무원 할 일은 없고 해서요. 그냥 제대군인 가산점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딸만 누리고요. 네. 제가 공무원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여전히 계속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법원 공무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뭐 건축물에서도 막 자를 수 있다. 그렇게 연상을 하세요. 법공도도는 100% 기억나요. 법공도도는 기억나는데 이게 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건축물에서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3페이지 면적으로 갑니다. 자, 면적. 보통 경계 파트에서 한 문제, 뭐 면적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각각 독립해서 경계에서 한 문제, 면적에서 한 문제. 그 다음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요, 경계와 면적을 합쳐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굳이 비율로 치자면 한 60대 40?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한 60. 그 다음 면적 경계 합쳐서 그냥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한 40,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출제 비중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 우리 토지 표시 중에서는 마지막이다, 그죠? 면적인데, 이 면적은 잘 정리를 해야 될 좀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칠판에 적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면적의 단위입니다. 단위. 면적의 단위는요, 오로지 간단합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면적의 단위는 오로지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다른 단위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제곱킬로미터, 제곱센티미터,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곱미터 단위로만 합니다. 평,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한 평, 두 평 하는 거 있잖아요.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면적을 등록하는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다라는.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면적 측정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두 가지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면적 측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지적 측량을 실시할까? 따라서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요, 아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령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한다. X죠. 행정구역 변경하면 소재 지번만 바뀔 뿐입니다. 측량하지 않습니다. 가령 경상남도 김해시 중에 일부가 그냥 부산광역시 강석으로 행정구역의 변경 개편이 되면 소재 지번만 바뀌는 겁니다.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면적 경계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이제 지번 변경이 뭔지 아신다, 그죠?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면 지번만 다시 부여하는 것을,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 면적 측정하여야 한다. OX, X. 그 다음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면적 측정하여야 한다. OX, X. 그 다음 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에 면적 측정하여야 한다. X. 왜? 측량하는 거 아니니까. 합병은 중간에 있는 경계는 말소 지우기만 하면 되고 면적은 더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측량하는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게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반드시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and 측량 실시는 물론이고 and 뭐까지 하셔야 되느냐면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면적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측량을 하더라도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는 지적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경이, 지난 시간에 했던 현경이,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현황 측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도면은 작성이 되어 있고, 이미 과거에 신규 등록할 당시에 측량해서 도면은 작성돼 있어요. 작성돼 있고 나중에 건축물을 지은 거야.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표시하기 위한 지적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현황이죠. 어디쯤 위치하는지. 따라서 현황 측량은 도면 새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전에 도면 작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경계 복원 측량. 역시 경계 복원 측량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복원 다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신규 등록할 당시에 측량을 해서 도면을 작성했어요. 그 당시에 측량해서 도면 작성했고 그 다음 그 도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지나서요. 나중에 그 도면 가지고 다시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에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도 뭐 하셔야 돼요?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합니까? 경계 복원 측량. 역시 측량을 하는 건 맞지만 도면 새로 작성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요 두 가지. 따라서 요 두 가지는요, 지적 측량이 끝나더라도 지적 소관청 등으로부터 검사받지 않습니다.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요. 검사받지 않고, 그 다음
측량이 끝나더라도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요. 면적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적 측량은 전부 다 측량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니까 얘들은 다 면적 측정해요. 새로 작성한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하는데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꼭 학원에 강의하면 현경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 이름 중에서 현경이라는 이름이 많죠. 저도 성호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네, 많은 편이더라고요. 저 학교 다니면서도 한 학년에 한 2명, 3명 정도 있었으니까 성호라는 이름이. 심지어 성까지 같아. 네, 저 최성호거든요. 제 이름 아세요? 네. 최성호인데 제 이름하고 같은 애가 우리 학년에도 늘 어디 가도 있더라고요. 자, 현경이. 그래서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 일단 원칙 측량 실시하고 엔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면적을 측정한다. 따라서 아예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 측량을 하더라도 현경이 이 두 가지는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면적 측정의 방법입니다. 면적 측정의 방법.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그 다음 나머지는 그 외 지역.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하면 여러분 신도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예. 얘는 축척 원칙적으로 얼마 쓴다라고 했죠? 가장 큰 대축척 500분의 1. 예. 그게 대축척이에요. 분모가 작은 게 대축척입니다. 얘가 정밀도가 높아요. 예. 나머지 이제 그 외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제외하면 나머지 그 외 지역, 그러니까 뭐 600분의 1 한번 적어볼까요?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러니까 그 외 지역이 훨씬 많죠. 예. 자,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말고 이제 그 외 지역부터. 그럼 그 외 지역은 면적을 측정할 때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가 반드시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온다고 했죠? 도면상에서는 그냥 한 필지 하나의 다각형이야. 그럼 이 다각형 넓이 구하려면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의 합이 이 필지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각형, 자, 넓이 구할 때 길이, 밑변 길이 재고, 높이, 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요. 높이, 길이 재고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자가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 전부 다 삼각형으로 쪼개서 길이를 재서 면적 측정한다. 먼저 해당 토지 측량 실시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고요. 측량 실시해서 도면 작성하고 그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는 하나의 도형으로 나오니까 삼각형으로 쪼개셔가지고 일일이 길이를 잰다.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그 도구를 이용한다.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 자,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얘는 이미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x1, y1, x2, y2에서 좌표까지 다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쪼개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그냥 좌표만 알면 이 도형의 면적 측정할 수 있거든요. 좌표만 알면 면적 계산할 수 있거든요. 중학교 때 다 했었어요. 우리 지금은, 저도 지금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중학교 때 다 했던 기억은 납니다. 좌표만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좌표가 없어요. 그 외의 지역은 좌표가 없거든요. 그럼 얘들을 일일이 삼각형으로 쪼개셔야 된다고. 그 쪼개고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라는. 되셨죠? 네. 자, 이제 면적의 결정. 그러면 이제 면적의 등록입니다. 이제 경점 찍고 좌하면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좌 시행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나머지는 그 외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상대적으로 대축척이다. 정밀도가 높아요. 그죠? 네.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면적을 결정, 등록할 때, 지적공부의 면적을 등록할 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요. 면적을 등록할 때 우리 지적공부대로 이제 등기부에도 면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온다고요. 네. 자, 근데 나머지 그 외의 지역들은요.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합니다. 지금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한단 말은 자연수로 등록한다 이 말이야. 소수점 한 자리까지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왜 어떤 토지는 지적공부나 등기부를 보니까 면적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이 돼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자연수로 면적이 나와 있고, 그 이유 아시겠죠? 네. 그 차이 아실 겁니다. 면적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와 있다는 것은 그 해당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거나 아니면 축척이 600분의 1, 상대적으로 대축척이다 이 말이야. 정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자연수. 되셨나요? 자, 나중 되면 헷갈릴 건데, 물론 헷갈리는 것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헷갈려요. 네,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 되면 헷갈릴 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헷갈릴 거냐면, 자, 면적 측정의 방법에 여기 축척이 600분의 1. 이게 1번, 이게 2번 하면 1번이에요? 2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 측정의 방법. 축척이 600분의 1이다. 2번이에요. 제가 여기 미리 적었죠,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의 지역에. 왜 600분의 1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아니면 좌표가 없어요. 좌표가 없으면 무조건 삼각형으로 쪼개셔야 돼. 오로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600분의 1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외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자면적 측정기법입니다. 네. 삼각형으로 쪼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좌표만 없으면 무조건 쪼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면적이 결정해서 600분의 1은 어디에 들어가요? 1번, 2번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1번에 들어가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헷갈릴 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뭐 끝까지 안 헷갈릴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부디 나중에 다 헷갈리기를 바라요. 공부 좀 하시게 되면요, 이게 또 공시법에서 공부한 거랑 나중에 세법 공부한 거랑 또 그것도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민법하고 공시법, 우리 등기법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배운 거랑 뭐 등기법,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민사법이니까요. 근데 세법은 공법이에요. 세법하고 우리 등기법은 달라요. 공법과 이 사법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미성년자 아시죠? 민사법에서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이죠? 19세예요. 19세인데 우리 형사법에서 미성년자는 몇 세인 줄 아세요? 14세입니다.
형사법에서는 만 14세가 넘어가면 형사 미성년자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뭐 많이 아신다고 그죠? 촉법소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촉법소년은 12세부터입니다. 그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 촉법소년은 또 우리 형법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 그 복지법에 관한 개념입니다. 또 달라요. 하여튼 뭐 다른 것들 이게 우리 민법하고 등기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민사법이거든요. 근데 이 세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이거 잘 보세요. 면적 특정의 방법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외죠. 얘만 좌표 있으니까. 얘만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자면적 측정기법. 근데 면적의 결정 등록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것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얘는 원칙 500분의 1이거든요. 얘랑 버금가는 600분의 1, 얘도 분모가 두 자리거든. 그래서 얘도 정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최소 면적은 얼마일까요? 가장 작은 토지의 면적은요? 최소 면적. 얼마? 0.1제곱미터입니다.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 아시겠죠? 네, 시험에 잘 나와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니까 가장 작은 토지의 면적은 0.1제곱미터다 알아요. 그 다음 나머지 그 외의 지역은 제곱미터 단위니까 최소 면적은 얼마? 네, 1제곱미터.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인데 면적을 측정했더니 그 면적의 측정값이 가령 1029.451제곱미터더라. 얼마로 면적을 등록해야 될까요?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소수점 한 자리 단위까지 나타내야 된다, 그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이 이하에 있는 이 수는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죠? 이 처리를 해주는 이 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에서 이걸 끝수라고 합니다. 끝수 또는 단수라는 표현을 써요. 나머지 수다 이 말이에요.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수다 알아요. 그럼 처리를 할 때 자, 지금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얘가 5, 1이면 반올림 생각하시면 돼요. 반올림. 여기가 지금 5, 1이니까 5 절반을 넘는다, 그죠? 5, 1도 붙어 있잖아요. 절반을 넘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올리셔야 돼요. 따라서 얼마로 등록을 할까요? 1029.5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 버리게 되면요, 반이 넘는데 버리게 되면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거니까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올림 5, 1이니까 그때 5, 1도 있으니까 올린다 이 말이죠. 자, 다른 예를 듭니다. 측정값이 만약에 1029.449제곱미터다.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야 될까요? 그 수가 절반이 안 된다, 그죠? 4구니까 얘가 5가 돼야 절반인데 절반이 안 된다,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버려요. 얼마? 1029.4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측정값이 1029.45제곱미터더라. 끝수가 딱 절반이다, 그죠? 초과하면 올리시면 되고요. 끝수 이제 처리해야 될 수인데 초과하면 올리시면 되고 미만이면 버리시면 되는데 딱 절반이네. 애매하게 딱 절반이에요. 끝에 5, 0은 안 적으니까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딱 절반이에요. 그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절반을 초과하면 올리시고 미만이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차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요. 다만 딱 절반, 끝수가 딱 절반일 때 그때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고 얘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립니다. 짝수이면 버립니다. 따라서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될까요? 1029.4제곱미터죠. 버린다고요. 버린다고요. 자, 조금 하고 제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만약에요, 1029.35제곱미터더라. 끝에 0은 안 적으니까 측정값이 만약에 1029.35제곱미터더라. 역시 또 절반이다, 그죠? 끝수가 절반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셔야 돼. 홀수네요. 올립니다. 이때는 올려요. 따라서 얼마로 등록합니까? 역시 1029.4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자, 법 규정의 취지, 역시 법은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초과할 때는 올리고요. 미만일 때는 버린다.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요. 다만 끝수가 딱 절반일 때는 되도록이면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기가 쉽거든요. 의미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짝수다 그러면 버려서 짝수 만들고, 올리게 되면 홀수가 돼버리니까 버려서 짝수 만들고, 그 다음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 만든다. 버리면 홀수 돼버리니까. 이해하시겠죠? 되도록이면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만 초과할 때는 올리시고 미만일 때는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잘 하셨는지 응용 문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만약에요, 임야대장, 칸이 비좁아서 여기 적습니다. 임야대장 등록지인데 등록된 토지다. 그럼 축척이 6,000분의 1, 원칙적 6,000분의 1로 지금 등록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자, 측정값이, 면적을 측정했더니 측정값이 가령 1029.51제곱미터더라. 자, 측정값이 1029.51제곱미터더라.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하세요. 자연수로 나타내야 된다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끝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5, 1이면 절반 초과한다, 그죠? 올리세요. 1030제곱미터로. 이게 29에서 하나 올리려고 하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29에서 하나 올리면 30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1030제곱미터 맞습니다. 올린다 말이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측정값이 1029.49제곱미터더라. 그럼 얼마로? 49다, 그죠? 그러면 5가 돼야 절반인데 자연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 5가 돼야 절반인데 49면 5가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버려요. 따라서 버리니까 1029제곱미터. 그죠? 역시 초과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올리는 거고 미만이면 버리는 거다. 자, 그런데 만약에 1029.5제곱미터더라. 그때 0은 안 적으니까 딱 절반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얼마로? 끝자리 숫자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홀수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올려서 짝수 만든다는 거. 따라서 이때는 역시 1030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1030.5제곱미터더라. 측정값이 1030.5제곱미터더라. 그럼 그때는 역시 딱 절반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셔야 되고 0이네요. 짝수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버려서 짝수 만든다. 따라서 얼마로? 1030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다만 사실 이제 이게 0인데 우리가 이제 0도 짝수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취급을 하시잖아요. 취급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0은 짝수도 홀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험에 가끔씩은 네모 칸을 법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실어놓고 네모 칸을 비워가지고 숫자 조합 올바른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0을 칸을 비울 수도 있어요. 그냥 짝수 나왔다고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 또는 짝수.
그죠? 0 또는 짝수이면 그때는 어떻게? 버려서 짝수 만든다. 아시겠죠?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려서 짝수 만들고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요. 올려서 짝수 만든다. 다만 초과할 때는 올리고 미만일 때는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쳐다보셔도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지적 총론 오늘 시험에서 시험의 출제 비중은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근데 이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수월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역시 이 법학이라는 게 논리학이라서 이게 안 되면 뒷부분이 힘들어져요. 부디 복습하시기를. 또 2주 뒤에 해야 되니까 2주 뒤면 아픈 기억 다 있잖아요. 아픈 기억도 다 잊을 수 있는데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2주면. 부디 기억 사라지기 전에 복습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